퀸이 떠났다. 퀸이 떠났다. 예, 본명은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 윈저입니다. 예, 보통 엘리자베스 2세, 퀸 엘리자베스 2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96세입니다. 영국 왕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벨모럴 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왕이 사망할 당시 여왕의 곁에는 왕위 서열 1위 찰스 황태자, 그리고 부인 커밀라 여사, 그리고 왕위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세 손이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한 직후 찰스 왕세자가 즉시 왕위를 물려받아서 찰스 3세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영국은 찰스 3세가 이제 국왕이 된 나라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96세로 서거했는데 여왕으로 재위한 기간이 70년 127일 70년 127일이었습니다. 영국 군주들 중에서는 당연히 최장이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군주 중에서도 두 번째로 오래 통치한 군주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역사상 이 최장 재위 군주,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군주는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던 그 루이 14세인데, 루이 14세는 4살의 어린아이로 황제에 올라서 72년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신이라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리나라의 고구려 장수왕은 너무 오래 살아서 죽은 다음에 왕 이름이 장수왕이 됐거든요. 장수왕의 왕위 재임이 더 길지 않나 싶은데. 네, 그렇죠. 장수왕의 왕위 재위 기간은 79년 2개월. 그러니까 세계 최장 군주의 자리는 고구려의 장수왕,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이었습니다. 이게 뭐 외신 기자라서 아마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쓴 것 같아요. 장수왕의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오래 왕위에 있는 바람에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자의 아들 장수왕의 손자가 아마 왕위를 이었을 겁니다. 2012년에 엘리자베스 2세는 즉위 60주년을 맞았고, 그때 10년 전입니다. 실시한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국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영국 대영제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이나 영국과 결혼했다는 엘리자베스 1세를 제치고 1위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현역 프리미엄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엘리자베스 2세는 필립 공과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남편 필립 공은 퍼스트 허스번드로서 정말 그림자 외조를 참 잘했다고 그럽니다. 이 필립 공이 지난해 4월에 먼저 죽었어요. 그 후에 급격하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2월에 찰스 왕세자를 만나고 난 뒤에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뭐 찰스 왕세자가 왕 되려고 일부러 코로나 옮긴 건 아니겠지만 참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찰스 3세가 된 찰스 황세자와 앤 공주, 앤드루 왕자, 에드워드 왕자, 이 3남 1녀를 뒀고, 이 3남 1녀가 8명의 손자와 12명의 증손자를 또 생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었던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우리말로 호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조의를 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중구 주한 영국 대사 관저를 방문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에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어 영국 대리대사는 이렇게 방문해 주신 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영국 왕실과 본국에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사관저의 임시분향소에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조문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였던 여왕과 동시대의 시간을 공유한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명복을 빌며 영국 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트위터에 영문으로 조문을 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인간의 자유라는 대의 명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존엄성의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 여왕의 친절한 마음과 선행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이런 추모글을 영어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좀 심각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4월 15일이 김일성이 태어난 태양절이라고 최대 명절로 지내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 국경일이 9월 9일 구구절입니다. 그게 어제였습니다. 9월 9일 구구절. 이게 북한 정권 수립일이거든요. 이 구구절을 맞아서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했습니다. 핵무력을 법제화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직접 연설을 했는데요.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유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멸세하게 만들어서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다.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에 있느냐. 이런 식의 연설을 했는데 제가 이 연설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첫째, 이 문재인 좌파, 이 무능한 또 사악한 자들이 5년 동안 정말 제대로 속았구나. 문재인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여러 자유우방 국가들로부터 핀잔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의 어제 연설을 보면 김정은이는 단 한순간도 핵을 포기할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핵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권 붕괴에 있는데 자신들의 정권 붕괴에 있는데 김정은 정권 붕괴에 있는데 그 정권 붕괴에 맞서 싸울 유일한 무기가 핵인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그런데도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떠들었던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식해서든지 또 하나는 김정은이의 그 전략에 복무해서든지
김정은이가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에 있느냐고 했는데 시간은 김정은이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진영의 편에 있습니다. 김정은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서 핵 포기를 기대하고 있다. 얼마나 제재가 괴로우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제재하는 우리 쪽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제재 당하는 북한만 괴로운 거지. 시간이 누구 편이냐? 제재 당하는 북한 쪽에 서겠습니까? 제재하는 자유진영 쪽에 시간이 서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가 초조하고 절박하게 내밀리고 있다. 내쫓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은 어제 핵무력의 법제화를 했습니다.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 통제 등을 규정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김정은이는 이에 대해서 우리의 핵을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비핵화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식으로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것이다.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핵 보유 국가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 뭐 이랬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법령의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김정은이가 죽으면 자동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 발사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김정은이가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날 죽이면 핵이 자동으로 발사될 거야. 우리 그거 법으로 만들어 놨어. 라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죽으면 김정은이 그 몸속에 있는 무슨 핵 발사 단추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돼 있겠습니까? 아무리 법제화 시킨들 뭐합니까? 김정은이가 죽고 나면 완전히 붕괴된 지휘체계에서 어떤 누가 감히 핵 단추를 누르고 핵 비밀을 입력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겁나니까 이렇게 법제화까지 시도했으나 이런 거야말로 그야말로 형해화된 사문화된 그런 법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신경 쓰이는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이 연설 중에 보면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영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술핵 운영 공간 그리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실현하여 핵 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핵을 조금 더 소량화 경량화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전략 지점들에 대한 핵 공격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핵은 그 파괴력이 워낙 커서 한 번 쓰면 공멸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소형화하고 경량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핵폭탄의 위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위협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점이 사실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이 김정은이가 얘기한 이 전술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이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에 동원되는 미군 증원 세력이나 남측 핵심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평택 미군 기지를 딱 겨냥해서 소형화된 핵폭탄을 쓴다든지 뭐 대통령실 또는 지하 벙커, 계룡대 이런 곳을 타겟으로 소형화, 경량화되고 더 정밀도가 높아진 핵폭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어제 구구절에서 핵무력의 법제화를 행동하면서 협박
공갈 협박에 나섰는데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당국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 접근은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이런 협박을 김정은이가 한 셈인데, 이에 대해서 태용호 의원이 그거 별거 아니다, 여러 가지 함축된 함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태용호 의원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랬어요. 김정은이가 연설하면서 핵이라는 단어를 54번, 미국 미제를 15번 언급하면서도 윤석열이라는 우리 대통령의 실명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정, 그 어떤 공정도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라고 하는 이 김정은의 연설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김정은이가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봤다는 뜻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용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중국의 아마 권력 서열 상당히 높은 사람일 겁니다. 3인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잔수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한국 방문이 있는데 중국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의 단계적 실천을 추진해 볼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중국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김정은이의 구구절 연설이 공포, 겁나서 짓는 것이다, 겁나서 짓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서울신문 분석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자동으로 핵무기가 발사되도록 새롭게 법을 만든 것은 김정은이가 그만큼 이른바 참수작전을 두려워하는 반증이다 라고 로이터 통신이 여러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번 북한이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은 이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오로지 김정은이만 갖도록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쥐도 새도 없이 참수돼 버리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가진 자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을 김정은이한테 집중시켜 놓은 것이 겁이 나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김정은이가 죽으면 핵무기가 곧장 자동으로 발사될 것처럼 돼 있으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긴장과 공포를 주는 효과가 언뜻 보면 있을 수 있으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거 별거 아니다. 아, 저자가 저거 지금 겁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예고하고 공격하지 않는 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북한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참수작전에 들어갈 때 그것을 김정은이가 사전에 알고 핵무기를 미리 발사할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뱀의 대가리, 사두를 자르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자,
어제 김정은의 연설에 대한 제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진핑, 푸틴과 어떤 형태로든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의 그 본질을 문재인이처럼 어설프게 잘못 알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뉴스를 전합니다. 어제 구구절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74주년 시진핑은 이렇게 축사를 보냈습니다. 축전. 우리는 좋은 동지,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지,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입니다. 피로 맺은 동맹 관계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시진핑의 얘기입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축전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나 시진핑은 양국 공산당과 관계발전 청사진을 계획하고 상호 관심사인 중대한 문제들에 서로 지지하면서 전통적인 친선의 생기와 활력을 과시해왔다. 그야말로 공산당 국가들 간의 동맹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해 준 겁니다. 푸틴도 축전을 보냈는데 푸틴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안정과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친선적이고 선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좀 약하죠? 시진핑이보다는. 그러나 푸틴도 대한민국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우리보다는 북한 쪽을 지원하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에 일요일이죠. 일요일 새벽에 경북 성주에 있는 이 사드 기지에 군 장비와 물자가 들어갔습니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 장비 등 반입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 이것도 좀 황당하죠. 5년 만에 마침내 육상으로 사드 기지에 군수 물자들이 반입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월 말쯤에 사드기지 정상화 완료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온 조치여서 사드기지 정상화가 본격 실시됐다라고 평가됩니다. 어제 일요일 오전 1시 30분쯤에 불도저 등의 공사 장비, 유류차, 승합차 등 차량 10여 대와 일부 물자가 성주 사드기지로 투입됐습니다. 새벽 1시 30분이니까 심야에 이루어진 건데 이것은 미군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미군 측은 이 물자 반입 과정에서 시위대와 충돌이 있을 경우에 시위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위대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심야 시간대에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미군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심야 시간대 물자 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늘 현지의 극소수의 반미 운동단체들과 부딪히면서 작전을 수행해 왔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이 주장이라도 현지인들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더 큰 반미 운동으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 것을 수십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현지인들과의 충돌을 피해 가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 전문 시위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그 미군의 그 약점을 쥐고 흔들면서 지난 5년 동안 성주 사드기지 일대를 불법
무법지대로 만들어 온 겁니다. 미군은 이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군, 대한민국 경찰은 불법적인 이 전문 시위꾼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이 사법적 철퇴를 내려서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법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군작전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첫째는 어제 실시된 지상 접근권 보장입니다. 뭐 기름이든 뭐든 공사장비든 육상으로 이게 이 불법적인 그 전문 시위꾼의 이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충돌이 걱정이 돼서 피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헬기로 하다 보니까 물자 반입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또 날씨가 안 좋으면은 헬기가 뜨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접근권 보장이 사드 기지 정상화의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 어제부터 그것이 실행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환경 평가를 조속히 실시하는 겁니다. 지난달에 일반 환경 평가를 위한 평가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드가 위치한 성주 주민들의 일부 극렬한 반대 때문에 주민대표가 이 평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평가협의회가 발동되지 못했어요. 지난달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양평가협의회가 구성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 기지 내에 그 이외의 잔여 부지 공여 절차, 이거는 롯데 측과 협상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 잔여 기지 공여 절차도 서두른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올해 그리고 내년, 늦어도 내년 중에는 다 마무리가 돼서 정상적인 사드 기지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고 또 그 방침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네, 박민식 보훈처장이 페북에다가 글도 올렸고 또 보훈처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BS의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모욕과 관련된 겁니다. 국가보훈처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제기한 KBS 방송에 유감을 표하며 반론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반론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KBS가 어쨌든 방송이니까 일방적으로 그 베트남인의 주장을 전했으니 그게 상응하는 분량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비중만큼 베트남 참전인 용사들의 주장도 전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보훈처는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KBS 1TV 시사멘터리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에 얼굴들 학살과 기억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이 매우 편파적이었다. 월남전 참전용 유공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대규모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련 내용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므로 최소한 소송 당사자, 소송을 건 베트남인 또는 그것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의 입장이 방송에 나온다면 소송을 당한 베트남 전 참전 용사들의 입장도 적어도 기계적으로 같은 분량만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마땅했다. 소송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객관적 기계적 균형을 잡는 것이 이 방송의 기본인데 그 균형이 전혀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공영방송인 KBS는 일부 베트남인의 주장에 방송시간 대부분을 할애하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 측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보훈처는 KBS에 유공자 측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추가 방송을 편성하고 균형 있는 취재 방송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KBS 제작진 측은 피해 마을에서 생존한 베트남 주민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 내용을 1심 선고가 내려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과 참전자의 입장을 담아 후속편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이야말로 황당한 입장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재판 일방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담은 방송을 내보냈어요. 이걸 통해서 재판에 영향 안 준다 할 수 있습니까? 재판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1심 판결의 내용이 이렇다고 보도할 수는 있어요. 또 1심이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 설사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라고 보도할 수도 없어요. 어느 쪽이든 1심이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을 때는 항소할 것이고 항소를 거쳐서 상고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재판은 최소한 2년 이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월남 참전 용사들은 학살자 오명을 쓰고 있어야 됩니까? 재판 중이기 때문에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예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원고 베트남전 용사들을 고발한 베트남인의 주장을 20분 담는다면 고발당한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입장도 20분은 담아줬어야죠. 법원도 그렇게 고소인 베트남인의 주장을 듣고 그 다음에 고발당한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주장도 듣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법원에 이런 원고와 피고 간에 공방이라도 제대로 보도를 하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베트남인의 주장과 민변의 주장을 지금 담아서 무슨 대단한 특종인 것처럼 이렇게 이 방송을 만들므로써 국민들에게 그리고 재판부에게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걸 시정하라고 요구하는데 1심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뭘 다시 하겠다고? 즉각 시정해야지. 이 정신없는 자들 같으니라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박민식 보훈처장이 페북에다가 개인 입장을 올렸어요. 국가보훈처장이기 이전에 월남 참전 전사자의 아들로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KBS가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월남전 참전용사 모두를 학살자인 양 매도하는 편파적 방송을 했습니다. 피해자 일방의 목소리만을 전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방송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KBS가 대한민국 국민 32만 5천 명을 학살자로 모는 현실에서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은 KBS 수신료 고지서를 받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에서 얘기한 대한민국 국민 32만 5천 명은 월남 참전 용사의 숫자입니다. 그 가족들은 계산되지도 않았어요. 당장 저만 해도 선친이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베트남에서 화학전 고엽제 살포 부대장으로 일하다가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베트남전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의 유족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몇백만 명의 베트남전 용사들과 베트남전 유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을 학살자로 모는 현실에서 과연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 KBS 수신료 고지서를 받고 수신료를 내야 됩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라면 전쟁의 비극을 이분법적으로 재단하고 전쟁의 한 단면만을 침소봉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은 영광의 기억이든 고통의 기억이든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 채 여전히 현재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보도를 통해 선정적으로 소환되고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전용사들도 전쟁 영웅이기에 앞서 전쟁 피해자들입니다. 제가 참전용사회 회장과 대담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이 자원에서 간 용사들이냐? 아니에요. 징집돼서 갔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국가의 명령에 따랐던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전쟁 영웅이기에 앞서 전쟁 피해자들입니다. 나라의 부름에 젊음과 생을 바치고 조국 발전의 밑거름이 된 희생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32만 5천 명의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가족 모두를 욕보인 KBS 시사멘터리 추적팀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기 이전에 월남 참전 전사자의 아들로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민식 보훈처장이 수백만 월남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입장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화영이가 지금 쌍방울 그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포착이 됐어요.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이 돼서 수사 중인 겁니다. 이화영이는 원래는 이해찬이의 그 똘마니였어요. 이해찬이의 똘마니로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흘러서 이재명 캠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아마 선대본부장인가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킨텍스 사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그 컨벤션 센터를 킨텍스라고 그럽니다. 서울에는 코엑스, 경기도 일산, 경기도 고양시에는 킨텍스 그렇습니다. 이 킨텍스 사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진작에 그만뒀어야 될 텐데. 그리고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 끼어들어서 뭐 이런저런 뭐 이권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 이화영이의 집무실과 오피스텔, 주거지 등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이자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하기 전에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인가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해서 월급 받게 되면 그런 거 그만두게 되는데, 그래 그만뒀어요 이자가. 그러고 나서도 2019년 1월부터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받아서 모두 1억여 원에 상당하는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21년 9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대선 과정에서 터져 나온 바로 그때부터 법인카드 사용을 딱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한 1년 반 정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쓴 것 같은데, 1년 반 조금 더 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자가 쓴 법인카드의 사용액이 1억을 넘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게 쌍방울이 이화영이라는 자한테 뇌물을 준 것이다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카드를 쌍방울에 공여한, 저 법인카드를 이화영이한테 제공한 쌍방울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법인카드, 남의 돈 물처럼 펑펑 쓰는 카드라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카드에는 사용 그 내역이 좀 제한돼 있어요. 1억 넘게 이 법인카드를 썼대는데 주로 밥값이나 뭐 골프장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법인카드로 쓰는데 누구랑 골프를 쳤는지 만약에 그랬다면 또는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그 과정에 그 이재명이가 민주당 총선 경선 그리고 이 과정에 이 이화영이가 2020년에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나가려고 총선 경선에 나섰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이 쌍방울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선거 비용으로 썼는지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화영이가 이재명이의 최측근으로 활동한 게 3년여 되기 때문에 이화영을 수사하다 보면 이재명이한테도 언제 어떻게 이 뇌물의 고리가 드러날지 모른다. 불똥이 이재명이한테 언제든 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제대로 수사하면 개인 뇌물 비리를 넘어서는 그런 큰 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유동규가 입을 열었다. 사진도 대량 발견됐다. 이재명이가 지금 검찰 소환에 불응을 하고 검찰은 아마 공소시효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재명이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중에 아주 명확한 이 물증과 정황이 있는 사안이 바로 김문기 씨와 관련된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직후에 이재명이가 그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언론에다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증언과 정황들이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으니 사실과 다른 얘기,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이가 이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확보해서 지금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유동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 유한기도 극단적 선택했죠. 김문기 그리고 정민용 등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라는 엄청난 이권 사업을 하면서 이재명이가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김문기 두 사람과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정민용 이 세 사람한테 지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유동규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또 유동규의 계속되는 진술입니다. 시장에게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을 때도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이 갔던 것 같다. 이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검찰은 이재명이 주재한 회의에 김문기 처장이 참석한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시장이 주재한 회의를 개나 소나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요 간부들만 참석하게 돼 있죠. 김문기가 그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동규
이재명이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했으나 가장 핵심적인 측근으로 알려진 이 유동규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다고 하는 정황의 취지의 어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찍은 사진 제출을 검찰이 요청을 해서 찾아보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미공개 사진이 다량 발견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은 2015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에 9박 11일 동안 갔다 온 출장입니다. 이때 김문기가 동행했습니다. 김문기가 동행한 출장 보고서 현장 사진이 이미 발견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재명 출장 당시 사진들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9박 11일 출장이 어디 옆집 놀러 갔다 오는 겁니까? 호주 뉴질랜드를 이재명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아마 뭐 10여 명 정도의 동행자들과 함께 9박 11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멤버를 기억을 못해요?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유지에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저거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보고 기소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턴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다 턴 것이다. 이재명이가 먼지 털어도 안 나오니까 꼬투리 잡는다 하고 지금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에게 제기된 의혹은 뭐 열 손가락을 꼽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 모든 의혹을 윤석열 정부가 자기를 잡으려고 탈탈 먼지를 털어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소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수많은 이재명 관련 의혹이 과연 윤석열 정부가 탈탈 털어서 나온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형 강제 입원, 김혜경의 해경군 김씨 법정 다툼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30여 명의 수임료가 수십억일 텐데 이재명의 재산은 변동이 없다 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쪽은 누구냐 하면 이낙연 캠프였습니다. 8월 29일 2021년 8월 29일 이낙연 캠프가 일요 기자간담회에서 이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당시에 이낙연 캠프는 이명박 대통령 17년형 선고받은 혐의가 변호사비 대납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이가 자신의 돈 3억 원으로 변호사비를 부담했다고 설명을 하자 바로 친문시민단체가 이재명이 검찰 출신 변호사 한 명한테 준 것만도 현금과 주식 20억 원이 넘는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장동 특혜 의혹도 경선 때 자기들끼리 터뜨린 겁니다. 경기도 지역신문 8월 31일자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칼럼이 게재됐습니다. 다스가 누구 것이냐고 했던 것을 패러디해서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 이걸 이재명한테 공개적으로 묻는 칼럼이 게재됐는데 이 칼럼의 필자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과 경쟁했던 캠프의 핵심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핵심 요원이 제보해온 내용을 칼럼 필자가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터져 나온 겁니다. 또 권순일 대법관 퇴임 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사실은 9월 16일 보도됐습니다. 김만배가 권순일의 사무실을 8번 찾아간 것도 그 직후에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또 9월 30일에는 이게 2021년입니다. 9월 30일에는 대장동 말고 백현동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 축구팀이 성남시 소재 기업 6곳으로부터 후원금 160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편의를 봐줬다. 이 의혹은 2018년에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을 특가법 뇌물죄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하면서 터졌던 일인데 그것이 선고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장영하 변호사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원래 출신은 민주당입니다. 또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터뜨린 것이 아니고 배소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온갖 심부름을 굴욕적으로 다 했던 7급 공무원이 양심선언하면서 폭로한 겁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월급을 받은 7급 공무원은 이재명 집에 냉장고 정리, 속옷 정리, 양말 정리, 셔츠 정리 같은 일까지 했는데 그런 정황은 텔레그램 문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 살던 분당 아파트 2401호, 옆집인 2402호 이것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부터 전세계약 맺고 직원 합숙소로 썼던 사실 이것은 올 2월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터졌어요. 대선 한참 진행되던 중에 이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의 익명 게시판 글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 모든 의혹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터져나온 의혹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건도 없어요. 의혹을 제기한 주체도 윤석열 후보 측, 윤석열 대통령 측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터뜨린 겁니다. 민주당 경쟁 후보 진영이나 이재명이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직접 폭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이제 그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라인은 문재인 정부 때 모두 한직으로 쫓겨났다가 이제 속속 복귀해서 막 수사를 시작하려는 참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자신에게 덮어 씌워진 이 모든 의혹이 윤석열 정부가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서 생긴 의혹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니까 이제는 망신주기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완전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털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윤석열 정부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재명의 덮어 씌우기 전략. 이것에 확실하게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겁니다. 제대로 수사하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이 대선 과정 허위사실 공표 기소가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기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공소시효 하루 전에 기소했습니다. 이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2월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처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의 휴대전화 그리고 김문기의 상관이었던 유동규의 진술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가족들이 공개한 사진 그리고 이 김문기 전 처장과 그 가족 간의 육성 통화 녹음 자료 그 외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부터 이 김문기 전 처장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이자가 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냐, 거짓말을 했냐.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은 지난 2월에 대선이 한참 진행되던 막바지 2월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가 시장 시절부터 이 고 김문기 씨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료들이냐? 2015년 1월에 호주 뉴질랜드 9박 10일간의 출장에서 같이 찍었다고 하는 사진. 이 사진에는 이재명이하고 김문기 전 처장이 손을 잡고 있거나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담긴 사진들입니다. 또 이 김문기 전 처장이 영상통화로 딸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 딸에게 보낸 영상에 오늘 이재명 시장님하고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말하는 음성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런 조사를 토대로 이재명의 소명을 듣기 위해서 지난달 19일, 8월 19일 이재명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럼 서면 답변서를 받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26일까지 보내달라고 한 이 제출 시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지난달 31일 이재명한테 9월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서 직접 진술을 하라 이렇게 통보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 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에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 통보를 했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강변하면서 서면 답변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환 요구 날짜인 9월 6일 하루 전 9월 5일 날 서면 진술 답변서를 보내면서 우리 답변서 보냈으니까 소환할 필요 없다. 소환 당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소환 불응했습니다. 자, 이제 기소가 됐으니 재판정에서 이재명이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어쨌는지를 이제 가려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이재명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내린다면 그런데 그 유죄의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리고 그것이 2심 3심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직선거법 국회법에 따라 일단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엄한 놈 옆에 있다가 정 맞는다고 민주당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됩니다. 아마 민주당이
대출받아서 지금 여의도에 당사를 하나 사놓은 모양인데 그거 다 갖다 바쳐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이재명이를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뭐 그야말로 호떡집 불났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면전 불사 입장을 내비쳤는데 뭐 당대표를 이렇게 기소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으로 다들 본 거죠. 더불어민주당에도 법률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 자들이 대외적인 발언을 할 때는 제1야당 대표를 취임 열흘 만에 기소한 전례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했는데 내가 한 가지 묻습니다. 기소 다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그러면 이재명이가 당대표에 선출되더라도 기소 당할 거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 왜 그런 자를 당대표로 뽑아놓고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고. 빤하잖아. 그럼 검찰이 수사해서 증거가 확보됐는데 이재명이가 당대표 됐다고 기소할 걸 기소 안 해? 그런 검찰이 어디 있냐고. 검찰은 정치적인 이 외풍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증거, 사실관계에 따라서 수사해야 된다며. 다 뻔히 예상됐던 거잖아. 검찰이 기소할 것 같다. 그런데 이재명이 당대표 만들어 놓으면 기소 안 할 거라고? 무슨 소리. 문재인 검찰이나 그랬지. 전쟁은 윤석열 대통령과 하질 생각 말고 이 검찰과 하라고. 검찰 수사관들하고. 이 사람들, 검찰 수사관들 다 증거를 가지고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와서 기소한 거 아니야. 전쟁 실컷 하라고. 법정에서. 대한민국 검찰과 함께. 자, 다음으로 갑니다. 네, 김건희 특별법 조정훈이 막는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69명이거든요.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입니다. 시대전환이 정당 이름이에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가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 밝히면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관철시키는 의원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정훈 대표의 이 입장 표명이 왜 중요하냐? 이건 지금 법사위 구성을 보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이게 정식으로 그 법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정식 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법사위라는 문턱을 우선 통과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 안건 처리 자체를 상정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수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패스트 트랙 하자,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패스트 트랙을 하려면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법사위원회 위원 5분의 3, 11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딱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한 명이 더 민주당 쪽에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전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한 명 유일한 이 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법사위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조정훈 대표가 나 패스트트랙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협조하지 않겠다, 나 그거 반대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패스트트랙
물 건너간 거죠. 조정훈 대표가 이렇게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페북에 이렇게 썼어요.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도대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몇몇 언론에 의하면 추석 밥상에 이재명과 함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정략적으로 발의했다고 한다. 이런 뜻이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 대다수를 문재인 정부에서 샅샅이 수사하지 않았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살살 하라고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으니 탈탈 먼지털이 하듯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했을 텐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특검법 추진을 하면 문재인 정권 때도 밝혀내지 못했던 무슨 새로운 비리나 범죄 사실이 과연 나오겠느냐. 이거야말로 실체 없는 정치적 공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특검법 반대를 표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조정훈 대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특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특검이 추진이 되면 이게 블랙홀이 돼서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다. 언론이 연일 특검 진행 상황을 중계방송하듯이 보도할 것이 뻔하다. 치솟는 물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금리,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 이런 산적한 문제 국회가 손 놓으면 누가 어떻게 해결하나. 제발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 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지금 이 조정훈 대표의 이 입장이야말로 거대 야당 169석의 이 좌파 거대 야당에 맞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민생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대목을 보고 이 조정훈이라는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제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요.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 이렇게 썼습니다. 부끄럽고 좀스럽다. 부끄럽고 좀스러운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그야말로 죽비를 내려쳤습니다. 부끄럽고 좀스럽다. 그래, 너가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이냐? 이런 죽비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그 최순실 특검 때와 똑같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규모나 수사 기간 등이 아주 빼다 박은 듯이 똑같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의 강도가 높다는 거죠. 특히 민주당은 특별검사 임명 특검법 3조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의 서면으로 의뢰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입니다. 나머지 뭐 정의당도 있고 뭐 시대전환도 있고 하지만 20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딱 두 개 있는 교섭단체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한 특검법, 이게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검수완박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검수완박대는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박광훈이라는 자였습니다. 이 자가 사회를 맡아서 위장 꼼수 탈당까지 다 받아들여 주면서 안건 조정 소위에 집어넣어주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좌파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 못하겠다 하고 회의를 열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이걸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든지 뭘 해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뭐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칩시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죠. 당연히.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재의결을 할 때는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 전부 출석한다 치고 그 경우에는 200명이 찬성을 해야 재의결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115명만 똘똘 뭉치고 있으면 지난번 김무성이나 유승민이처럼 집단적 배신만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표류할 때 재의결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내부가 무너져서 문제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법이 우선 국회를 통과하기도 힘들어 보이고 그래봤자 대통령 거부권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를 한 것은 뭔가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것이다. 이재명 소환 그리고 기소에 쏠리는 국민적 시선을 김건희 여사 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 말고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안 된다. 통과 안 될 것이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자들이 좌파들이 이걸 쟁점화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김혜경 방탄용이다. 그 좌파들의 의도에 끌려가서도 안 된다. 괜히 뭐 김건희 특검법 막아야 된다 이러고 호들갑 떨다가 전선을 좌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쳐줘서는 안 된다. 전선은 어디까지나 이재명, 김혜경 사법처리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자유파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심파를 이렇게 자주 하나. 전현희가 뽁하면 기자회견 한다고 나서 갖고 눈물을 찔찔 짜고 있습니다.
그 뭐 여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좀 처연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는 뭐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심파도 한두 번이지. 전현희가 지금 감사원 감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 그러면서 감사원은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달라.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감사원을 협박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참 기도 안 차죠? 전현희가 또 심파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감사원이 사실 이런 거 일일이 상대할 필요도 없는데 하도 가짜니까 한마디 한 것 같아요.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등을 실행하는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 권익위의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하여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하였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 그 제보를 받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불법 직권남용 감사냐? 어느 감사원이 그 기구의 주요 핵심 보직자의 제보가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냐?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감사지. 이 경우에 뭐 전현히 일일이 상대할 거 없습니다. 사실관계 가지고 법적으로 사법 처리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채널 재승인 평가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낮게 수정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한상혁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방통위원장 한상혁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평가 때 몇몇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제출한 후 다시 점수를 낮춰서 조건부 재승인으로 만든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로 넘겨졌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재승인, 재허가 제도의 존립 근거는 물론 방통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대형 사건이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종편 4개사에 대한 재승인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승인을 할 때 종편사 본연의 종합편성에 충실했는가, 또 객관적이고 공정했는가 하는 등등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3년에 한 번씩 이 방송사는 문제가 없다 하면 재승인 다시 내주는 겁니다. 3년 후에 다시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종편이 그 지나친 상업주의나 선정주의나 시청률 제일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측면에서 도입이 된 재승인 제도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는 종편의 모가지를 틀어지는 좌파들의 협박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TV조선과 같이 4개 종편사 중에서 제일 눈의 가시처럼 방송했던 TV조선과 같은 매체는 시도 때도 없이 방통위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네 재승인 받기 싫어? 이런 식의 얘기죠. 뭔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패널이 나오거나 그런 주장이 나가면 좌파들이 꼭 방통위 사람들만이 아니고 좌파 국회의원들이 그냥 전화해서
본부장이나 사장한테 전화해서 TV조선 요새 재승인 받기 싫은 모양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리 간 큰 언론사 간부들이라 하더라도 일단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겁먹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저 왜 고성국을 자꾸 출연시켜? 그저 고성국 때문에 우리 쪽 좌파 패널들이 자꾸 기도 못 피잖아. 좀 잘러. 좀 방송 출연 좀 줄여. 이런 이 전화를 이 좌파 국회의원들이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압박이 있었는데도 TV조선의 이 경영진이 웃기는 소리 마. 이건 방송 편성권은 우리의 자유야. 어디 감히 우리 편성권에 침해해. 네 뭐야 도대체. 국회의원이면 다야? 이런 식으로 댓글이 했을 용감한 이 경영진이 있었을까요? TV조선에 대한 이 좌파들의 압박이 매우 강하고 거칠고 집요했습니다. 그거 제가 압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그런 압박과 협박 이전에 알아서 겪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조선을 얘기하는 것은 TV조선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TV조선이 그런 좌파들의 압박을 받을 정도로 나름 열심히 한 자유우파 방송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종편들은 또 다른 보도 채널들은 방통위가 협박하거나 거칠게 압박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겼다니까요. 그나마 TV조선이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방송 환경 속에서도 방송위원회나 좌파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협박과 간섭에서도 그걸 어떻게든 막아내면서 저 같은 사람을 3년 가까이 패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의 대역전패 이후 상황이 정말 급전직하 불리해졌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4월 15일 총선 대참패가 있었고 4월 23일인가가 TV조선의 재승인 최종 결정이 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무렵입니다. 만약에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죠. 모두의 예상대로 과반 이상의 승리를 거뒀다면 제가 TV조선에서 잘릴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또 국민의 그 TV조선에 대한 이 방통위의 압박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V조선은 2020년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어요. 이 조건부 재승인은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재승인을 받는데 다른 종편들은 3년에 한 번씩 그냥 재승인 받았어요. JTBC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TV조선만 유독 조건부를 달았어요. 이 조건이란 게 뭐냐? 재승인을 받을 때 몇 가지 약속을 받고 방통위가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2017년) 그렇죠. 2017년에 재승인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3년 후인 2020년에 재승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17년에 제가 TV조선의 저녁 종합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달 만에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조건부 재승인으로 가면서 시사 정치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다.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을 하차시키고 폐지하라.
이런 조건이 걸린 거죠. 제가 당시에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좀 넘게 진행하던 저녁의 대표적인 이 간판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 식의 조건부 재승인으로 TV조선은 6개월에 한 번씩 마치 숙제 검사 받는 학생처럼 방통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2022년 상황은 재승인 평가를 했는데 재승인이 그냥 나는 점수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먼저 처음에 줬던 점수를 고쳐서 점수를 낮게 고쳐서 점수 조작을 하고 재승인이라고 발목을 계속 잡았다는 겁니다. 예, 감사원은 최근 방통위가 이렇게 점수 조작을 했던 단서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방송사에 편파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방통위와 한상혁 위원장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제가 이 TV조선의 간부도 아니고 또 방통위 관계자들과 직접 얘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에 저도 TV조선에서 완전히 잘려서 지금껏 어떤 종편 어떤 방송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 팩트니까. 그리고 그 객관적 팩트에 대한 제 느낌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정진석 신변 잡기식 인터뷰나 할 땐가.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 이게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입니다. 정진석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인데 뭐 내용을 다 전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는 지난해 6.11 전당대회 때 내 지역구인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많이 밀었었다고 하는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적으로 좀 성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충고해 보고 싶다. 충고해 주고 싶다. 수락산에서 힘드니까 좀 쉬운 팔공산에서 서성인다고 한다. 수락산은 여러 번 나갔다 떨어진 그 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팔공산은 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주절주절 늘어났어요. 또 지난 6.1 지방선거 때 정말 불쾌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태도에 유감스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 우리가 끌어안아 줬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절주절 했습니다. 이렇게 한가할 때입니까? 이렇게 한가한 신변잡기나 늘어놓을 정도면 비대위원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비대위원회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도부로는 안 되고 정상 지도부가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에서 이 사태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급하게 꾸리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렇게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비대위가 꾸려지는 것인데, 이런 신변잡기 수준의 인터뷰나 하면서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준석이라는 자가 뭐 이렇게 대단한 변수라고 그냥 경찰의 사법처리, 국회 윤리위원회,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리에 맡겨두면 될 일이지, 비대위원장에 임명되고 나서 주절 뭐 예전에 미운정 고운정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가하냐 말이에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우선 해야 될 일이 뭔지 좀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정책 대표체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그리고 어쨌든 집권당이 앞으로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 가려는지를 궁금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대국민 설명회를 갖는 겁니다. 생각을 먼저 잘 정리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전대 일정은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걸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당원들한테 설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혼자서 어디 언론들이랑 붙잡고 앉아가지고서 너설에나 떨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네 했으면서 신변잡기식 얘기나 풀어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자유파 국민들, 국민의힘 당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당을 어떻게 수습하겠다, 조기전대를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걸 정리해서 보고를 하란 말이에요.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두 번째, 준비를 잘 해서 해야 돼요.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당의 대표인데, 정권을 가진, 비상대권을 가진 대표인데 얘기를 하면 실행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준비하는 과정, 또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간담회를 해야 돼요. 어떤 간담회를 해야 되냐? 우선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분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잘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당 대표를 했던 분들, 지금 당 고문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야 돼요. 정말 속 깊은 얘기들을 들어 수렴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당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당 사무처 당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가감없이 들어서 이걸 이후에 비대위 활동의 기반으로 삼는 그런 간담회가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영남 지역의 당원들과 충청권 당원들과 수도권 당원들의 위기의식의 심도나 각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시도당을 찾아다니면서 또는 권역별로 시도당 간담회를 거쳐서 지역의 민심이 어떤지를 직접 들어봐야 된다고. 대구에 가서, 부산에 가서, 또 호남에 가서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만나야 돼요. 의총같이 다 열려진 공간에서 만나서는 속 깊은 얘기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양한 형태로 의원 모임들을 가져서 계속 만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렴하고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당을 하나로 한다는 게 어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당을 뭔가 하나로 만들어서 조기전대로 엮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신변잡기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언론의 보도는 비대위원장이 언론과 만나서 언론 플레이 함으로써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활동을 언론들이 와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이런 활동을 비대위원장이 하면 언론이 취재하러 안 오겠어요? 언론을 그렇게 좋아하면 기자 출신이라 그런가? 그러면 언론이 관심을 갖고 뉴스를 만들어 갈 정도의 어떤 행보를 해야지. 네, 제가 오늘까지는 그냥 조언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처음 해보는 것일 테니까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그 신남로 대응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수재 때의 이 태도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확 달라졌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실을 직접 갑자기 나타나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시점이 태풍이 막 한반도를 벗어난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태풍이 벗어났다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후속 복구 작업과 구조 작업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바로 그 말대로 태풍은 지나갔지만 지하주차장 9명이 매몰되는 이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즉각 장비가 투입되고 물과 이 토사를 빼내면서 수색 작업에 들어가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분의 생존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어제 아침에 태풍이 지나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 말은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사람의 현장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냥 밑에 사람들 보고나 받고 있었다면, 태풍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동해상으로 빠졌습니다. 뭐 큰 피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보고가 올라왔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다들 고생했어요. 복구 작업에 만전을 가하라 하세요. 기하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시가 내려갔을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밤을 꼬박 세우며 현장을 지휘한 지휘자의 감각으로 나온 말입니다. 철야 대응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자기 일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만이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무한 책임을 가지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 시사저널의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흰남노 대응에서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 흰남노가 제주도를 향해 북상하던 9월 5일 오전부터 청사로 출근해서 9월 6일 오전까지 철야 대응에 나섰다. 태풍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긴급 지시도 내리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두 가지로 시사저널은 해석을 하는데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우선 흰남노가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는 예보를 기상청에서 벌써 며칠 전부터 했습니다. 사라호나 매미보다 더 큰 태풍이다. 강풍과 폭우를 함께 갖고 오는 태풍이다.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태풍이다. 기상청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발령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태풍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다들 서로 안부를 걱정스레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역시 이 위기에는 미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이 됐어요. 갑자기 기습당하는 거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흰남노 태풍은 그 태풍의 강도나 피해 범위가 역대 어떤 태풍보다도 강하고 컸지만 미리 다 위기를 느끼고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에 비해서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흰남노가 상륙한다는 기상청의 보도 또 보고를 듣고 총력 대응의 자세를 스스로 다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륙 시점이 어제 그저께였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는 추석 민시,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앞둔 그 시점에 태풍이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태풍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 그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이 고스란히 추석 민심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정무적 판단들도 했을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저 태평양에서 만들어져서 한반도를 덮치는 태풍을 못 오라 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총력전을 다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대통령실에서는 했음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한 결과다. 철저히 대비한 결과다. 대통령부터 마인드를 바꿨고 대통령실과 정부기관 모두가 다 이번 흰남노에 결사항전하듯이 대비하는 데 만전을 다 기했다. 그 결과 정말 안타까운 이 여러 사고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남노 자체에 대한 대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실수나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피해들이 있지만 그 규모에 비해서는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거나 크지 않은 비교적 잘 대응해서 잘 넘긴 그런 상황으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대통령의 리더십, 대통령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 하나로 정부가 바뀌는 겁니다. 이번 흰남노 대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 프레지던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그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중심 리더십. 취임 넉 달이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의 특징들이 조금씩 이제 언론에 의해서 분석되고 그리고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현장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의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기자들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장 중심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현장을 뛰어다니는 바람에 그 비서들이 쫓아가면서 아주 허덕허덕 한다는 얘기를 한 대통령의 비서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체력보다는 책임감입니다. 체력보다는 책임감입니다. 대통령을 쫓아다니느라 제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쪽잠 자는 걸로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데 한 넉 달 가까이 되다 보니 이제는 제 몸이 이 생활에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뭐 체력도 대단하지만 체력보다는 책임감으로 이 현장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우선 양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 10일 취임 이후 어제까지 총 42차례의 도어 스태핑을 했어요. 그리고 최소 30차례 이상의 현장 행보를 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해봤던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이제 예전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전임 대통령들은 취임 후 서너 달 동안의 그 현장 행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밖에 나가면 경호 등 여러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는 정말 착한 마음에서든 어떤 의도에서든 이 현장 행보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다니고 있다. 현장에서 회의하고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결정 내리고 하는 일들이 많다. 비상경제 민생회의 경우에 7월 14일에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회의했고 그걸 시작으로 경기 성남의 한 복지관에서 3차 회의,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4차 회의,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에서 5차 회의, 강동구 암사 종합시장에서 6차 회의를 하면서 장소에 맞는 주제로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다녔다. 재래시장을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찾았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5월 30일 부산 자갈치시장, 암사종합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을 방문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컸다. 서울 창신동에 있는 참 신나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복지관, 또 어제는 명동성당에서 직접 김치찌개 끓이고 배식하고 이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챙겼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함께 철야 근무하고 또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경북, 포항, 경주 등 피해 지역으로 내려가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챙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에게 현장 방문 빈도를 줄일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더라.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현장을 찾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고 또 현장을 찾아서 일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다. 이것들이 쌓이니까 그냥 한 번, 두 번이면은 문재인이 잘하는 쇼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그 행보가 계속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으로 현장 중심주의라고 하는 특징을 이제 언론도 주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스타일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방송 잘 보셨습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아직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의 사장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수익 창출을 못하게 하는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여전히 노란 딱지가 붙고 있어서 방송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광고 탄압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을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만만 회원이 되어주셔서 고성국TV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미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